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명나라 276년 역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1368년부터 1644년까지잖아요. 예. 이 왕조가 어떻게 시작돼서 빛나는 시기를 맞고 또 어떻게 저물어 갔는지. 맞아요. 그 결정적인 순간들. 네, 그걸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특히 조선이랑도 관계가 깊으니까 꽤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거예요. 네. 명나라는 일단 그 몽골, 원나라를 몰아내고 한족이 다시 세운 통일 왕조라는 점에서 시작부터 의미가 크죠? 건국부터 멸망까지 한번 그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역시 시작은 홍무제, 주원장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죠. 빼놓을 수 없죠. 중국 역사상 가장 가난한 농민 출신 황제라니 와,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네, 정말 그렇죠. 가족들 다 잃고 탁발승 생활까지 했다가 홍건적에 들어가서 네. 결국 황제가 된 인물이니까요. 대단하네요, 진짜. 네, 그 원나라 말기 혼란기에 백년교 기반의 홍건적 봉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속에서 주원장이 이제 군사적 재능이랑 리더십으로 경쟁자들, 진우량, 장사성 이런 사람들 네. 차례로 다 격파하고 1368년에 난징에서 명을 세웁니다. 난징에서요. 네. 홍모제는 황제권 강화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상, 그러니까 승상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대명률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국가 기틀을 다졌는데 동시에 개국 공신들을 어마어마하게 숙청하는 공포 정치도 펼쳤어요. 좀 양면성이 있죠. 권력의 빛과 그림자랄까? 무섭네요. 홍무제 다음으론 그의 넷째 아들 영락제가 또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영락제. 조카인 건문제를 몰아내고 황제가 된 정난의 변, 이것도 유명하고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지금의 자금성을 지은 것도 이 황제고요. 네, 맞아요. 영락제 시대가 어떻게 보면 명나라 국력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환관 정화 있잖아요. 아, 정화. 네. 정화를 시켜서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동남아, 인도양 넘어서 아프리카까지 가게 한 거. 아프리카까지요? 와. 네. 정화의 남회 원정. 이게 당시로서는 정말 세계사적인 규모의 항해였어요. 대단했네요. 근데 좀 흥미로운 게 영락제가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해양 진출이 완전히 중단돼요. 왜요? 그렇게 잘 나갔는데. 명나라가 다시 바다문을 걸어 잠그는 해금 정책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튼 이 결정이 그 뒤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 우리가 아는 만리장성 모습도 대부분 이때 만들어진 거라고요. 네, 맞아요. 영락제 이후 명나라 시대에 지금 우리가 보는 형태의 만리장성이 대부분 완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그렇게 강력했던 명나라도 결국 위기를 맞네요. 그 토목부의 변은 진짜 충격인데요. 황제가 직접 군대를 끌고 나갔다가 몽골한테 포로로 잡혔다고요. 네, 정통제라는 황제가 직접 출정했다가 몽골 오이라트부에 사로잡힌 사건이죠. 황제가 포로라니 상상하기 힘든데요. 그렇죠. 이게 또 환관 왕진이라는 사람의 전횡이 큰 원인이었어요. 좀 무리하게 출정을 강행했거든요. 이 사건 이후로 명나라는 북노남외, 그러니까 북쪽의 몽골, 알탕칸 같은, 네. 그리고 남쪽의 왜구 문제로 계속 시달리게 됩니다. 북로 남외. 특히 후기 왜구는 그냥 해적이 아니라 명나라의 해금 정책 때문에 살 길이 막막해진 중국인 상인들, 왕직 같은 사람들이 많이 포함된 좀 복잡한 집단이었어요. 아, 단순한 일본 해적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걸 토벌하는데 척계관 같은 명장들이 활약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시기 또 중요한 변화가 신대륙에서 은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메리카에서 은이요? 네. 그게 명나라 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세금 제도를 바꾸는데 복잡한 세금을 그냥 은으로 통일해서 내게 한 일조 편법, 이것도 이때 시행됐죠. 경제 구조까지 바뀔 정도였군요. 그러다가 명나라 말기에 만력제가 등장하는데 이 황제는 재위 기간이 48년으로 제일 길었다면서요. 네, 가장 길죠. 근데 거의 30년 동안 정사를 안 받다고요? 태엽 황제라니. 아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요. 참. 만력제 초반에는 장거정이라는 아주 유능한 재상이 있어서 개혁을 막 추진했어요. 아, 장거정. 네. 근데 그가 죽고 나니까 개혁은 중단되고 황제는 거의 정사에서 손을 떼버린 거죠. 네, 특히 임진왜란 때 조선 도와준다고 군대를 보냈잖아요. 네, 그렇죠. 순망치안이라고. 근데 그 군사비 지출이 어마어마했어요. 이게 가뜩이나 어려운 명나라 재정에 정말 결정타를 날린 셈이죠.
아, 조선을 도운 게 결국 명나라 재정에도 큰 부담이?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요동 지역의 방어력이 약해졌고 그 틈을 타서 북방의 여진족, 누르하치가 이끄는 후금, 나중에 청나라가 되죠. 네, 청나라. 이 후금이 무섭게 세력을 키우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아, 모든 게 연결되네요. 결국 마지막 황제 숭정제 때 명나라는 무너지는데 보통 청나라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직접적인 원인은 농민 반란이었다는 게 좀 의외였어요.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직접적인 멸망 원인은 내부 문제였어요. 계속된 재정난, 자연재해, 관리들 부패. 이게 다 겹치면서 농민들 불만이 폭발한 거죠. 백성들이 살기 힘들었겠네요. 네. 그래서 이자성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농민 반란군이 1644년에 수도 베이징을 그냥 함락시켜버립니다. 아, 농민군이 수도를? 네. 숭정제는 결국 자금성 뒷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명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물론 청나라의 압박도 큰 요인이긴 했지만 멸망의 더 큰 책임은 역시 내부 문제, 리더십 부재에 있다고 봐야겠죠.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농민이 세운 나라가 정화함대가 아프리카까지 가고 황제가 포로로 잡히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 내부 반란으로 허무하게 끝나는군요. 276년 정말 다이내믹했네요. 그렇죠. 명나라의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영락제 이후에도 명나라가 계속 개방적인 해양 정책을 유지했다면 어땠을까? 아, 그러게요.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혹은 후대 황제들이 그 은 유입 같은 경제 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랬다면 중국이랑 동아시아 역사가 지금과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